저는 멘탈헬스 코리아의 청소년 피어 스페셜리스트 청소년 피어 스페셜리스트 청소년 피어 스페셜리스트 청소년 피어 스페셜리스트. 안녕하세요. 그런 친구들 관계와 학업 스트레스로 자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난 자해 시도를 하게 되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이다. 그리고 그동안 허름한 울타리를 놓고 어른들이 말하는 청소년을 청소년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현실도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해를 하던 청소년으로서 이 우울감에서 과연 언젠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올해 되자마자 서대문에 있는 그 큰 대학병원 있잖아요. 거기에 2달간 입원을 했었어요. 제가 살아온 환경은 어렸을 때부터 자살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너무 감사하고, 이런 좋은 단체를 잘 알게 되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 단체에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멘탈헬스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멘탈헬스 코리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멘탈헬스 코리아 파이팅! 저를 조금 더 밝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금 생각하게 만들어준, 제가 받았던 것처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멘탈헬스 코리아는 저에게 우울증 치료제, 한마디로 말하면 약 같아요. 치료제. 저의 꿈을 다시 한번 찾고 저의 아픔에 대해서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저 꿈을 찾게 해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탈헬스 코리아 청소년 피어 스페셜리스트이자 학교 밖 청소년 18살 문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살면서 한 번 이상은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휩싸여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와 정도도 모두 다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도 그러한 우울감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내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을 때는 15살이 되던 해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14살 때 아빠가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으시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좀 가정이 흔들리고 저는 학업에 그리고 친구들과의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채로 보호가 필요했던 14살의 저는 모든 상황들을 혼자 견뎌내야만 했어요. 아빠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악성 뇌종양 환자셨고, 수입이 없는 우리 집은 언제 돈이 떨어질지 모르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시간 동안 친구와 학교에서 동떨어져 있는 느낌도 되게 컸어요. 혼자 생각하고 버티고 그 과정으로 저는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고통은 성장의 디딤돌이라고 하죠. 그 성장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제가 17살이 되던 해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모든 슬픔을 무시한 채 무식하게 그냥 달렸어요. 몇 달을 쉬지 않고 달리고 아무에게도 제가 힘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이유가 있다면 돌아가신 아빠에게 속삭이면서 했던 약속, 그리고 무너진 저희 가족들을 보면서 내가 우리 집에 행복이 되어야겠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1학기가 끝나갈 때쯤 참고 있었던 아픔들이, 슬픔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빠에 대한 애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머릿속에 아빠가 돌아가시던 그 장면들과 아파하시던 장면, 치료받으시던 장면들이 떠올랐고,
앰뷸런스 소리나 소독약 냄새를 맡을 때 저는 왠지 모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도무지 웃으면서 열심히 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느낀 무력감은 이 세상의 모든 중력이 나에게만 작용하는 것 같고 바닥에 딱 붙어서 일어나지 못하겠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뭘 하던 눈물이 먼저 나고 모든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딱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은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 시기에 저는 절망감과 좌절감에 무너져만 갔어요. 이럴 거면 왜 살까? 그때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상황을 온전히 혼자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으니까요. 저는 나름 운이 좋은 케이스였어요. 힘듦이 강해지고 있던 그때에 감사하게도 좋은 담임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멘탈헬스 코리아에 들어와서 상담이라는 것도 경험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작년 8월에 처음 사설 상담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받았던 적절한 상담은 내면의 저에게도 일상생활 속의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교내 위클래스 상담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총 3번의 대면 상담을 경험하게 된 후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입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사설 상담센터에서의 상담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의 상담도 매우 만족스러웠으며 상담 선생님과의 관계도 매우 좋았습니다. 다시 마음이 힘들어질 때나 상담을 필요로 할 때 다시 선생님들을 찾아갈 마음이 가득할 정도로요. 그렇다면 운이 좋지 않은 케이스가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다른 청소년들의 이야기만 들어보아도 만족스러운 상담, 잘 맞는 상담사를 만나지 못해서 상담에 대한 실망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운이 있었던 사람은 만족스러운 상담을, 운이 없었던 사람은 불만족스러운 상담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선택에 대한 권리입니다. 제가 대면 상담을 받았던 3번의 경험 동안 3번 모두 센터에서 제 니즈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상담사님을 매치해주곤 했습니다. 학교 위클래스 같은 경우는 교내에 상담 선생님이 단 한 분밖에 없으셔서 선택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담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상담사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내담자는 상담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상담사를 선택할 때 내담자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성별, 학력, 경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내담자, 즉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의 솔직한 리뷰, 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사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상담 자체의 솔직한 후기는 그 어떤 학력과 경력보다도 상담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담자에게 좋은 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사의 외면적인 정보들은 후에 받을 상담의 만족도를 전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상담 후기는 우리가 평소 접한 후기와는 달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사의 상담 실력과는 별개로 내담자에 따른 상담 만족도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후기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별점과 수기 후기가 합쳐진 후기입니다. 하지만 상담에 대한 후기에서는 별점이 빠지고 수기 후기만 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수치보다도 글로 표현된 후기가 내담자들이 읽고 상담사를 선택하기가 더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담자가 직접 상담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더 이상 좋은 상담을 경험하는 것이 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할 이야기는 바로 온라인 비대면 채팅 상담입니다. 제 발표 주제를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만난 상담사 50명이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비용적인 문제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대면 상담보다는 온라인 채팅 상담을 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제에 적은 약 50명의 상담사분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비대면 채팅 상담을 함께 했던 분들입니다.
제가 온라인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나 많은 상담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저와 맞는 상담사님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저는 저와 잘 맞는 상담사님을 찾게 되어서 만족스러운 채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 50명의 상담사님과 채팅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아주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저는 편안하고 쉼을 얻고 싶었던 상담 속에서 상처받기 일쑤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면 상담과 다르게 채팅 상담에서는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제한점은 단면적인 상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채팅 상담은 내담자의 표정도 행동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내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담자 또한 상담사의 표정과 행동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단면적인 채팅 문장으로만 상담사의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겪은 한 가지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채팅 상담을 찾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상담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불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답 없이 그저 읽기만 하시던 상담사님이 상담이 시작된 지 약 5분도 안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말은 제게는 말문이 막히는 답변이었습니다. 대면 상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채팅만으로 보았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지금 이 상담사님은 나의 이야기를 전혀 들어줄 생각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하고 예민했던 그때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팅 상담을 말없이 나와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내담자가 보낸 채팅에 그렇군요 라고만 일관적으로 대답하는 상담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 또는 문장 보호만으로도 어감이 달라져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면 상담의 경우 다음 상담 시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오해를 풀 수 있지만 실시간 채팅 상담의 경우 지속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내담자는 더 마음을 닫고 상담에 응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 상담사의 상담 실력과는 별개로 채팅 상담 속에서는 어감, 즉 말투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상처받는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가, 문장 보호 하나가, 단어 하나가 내담자에게는 상담을 주저하게 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청소년의 경우 비용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대면 상담이 어려워지는 이 시점에 온라인 비대면 상담은 더욱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도 많은 채팅 상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채팅 상담에서의 어려운 점들을 더욱 보완할 수만 있다면 청소년 내담자들은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동안의 상담 속에서 제 기억에 가장 남는 상담 내용의 일부입니다. 여러 상담자님과 상담을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불안감, 완벽함, 낮은 성취감, 의존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원인으로 생각되는 어렸을 때의 일을 상담사님과 여러 번의 상담으로 인해 찾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해가다 보니까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퍼즐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상담사님과 다뤄온 이야기에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그 순간 저는 상담사님과 함께 그동안 노력해왔던 시간들에 대한 큰 뿌듯함이 생겼습니다. 상담사님 또한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았던 저는 넘어지는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넘어졌다는 사실보다도 넘어진 자리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상담은 이렇게 저에게 쉼이 되기도 나아갈 힘이 되기도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아픔을 다시 느낄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상담사를 꿈꾸는 이유기도 하고요. 특별한 이 시기에 특별한 방법으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멘탈헬스 코리아 청소년 피어 스페셜리스트 문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신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피어 스페셜리스트 김가입니다. 오늘 저는 위기청소년을 대표해서 소비자의 입장으로 정신과 심리상담센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분리불안과 부적응이 매우 심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저는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을지 의문이드실 텐데요. 왕따의 힘은 정말 아직도 제가 리플레이를 생생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큽니다. 저는 그렇게 왕따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사를 오는 바람에 주변의 친구들과 다 떨어져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초등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분리불안과 부적응은 날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면 적응할 수 있었는데 저는 1년이 넘게 적응 기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 저는 다시 불안이 시작되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어 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는 부모님보다 소중하셨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10년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지냈기에 그 아픔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제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물어봤을 때야 저에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배신감과 원망감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그 시절에는 친할머니께서 동생만 편애하시는 바람에 저는 스트레스가 매우 커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힘든 경험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럴 때 엄마께서 이상한 느낌새를 느끼시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힘들었던 상황이었기에 흔쾌히 상담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8번의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상담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상담사님께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과 힘듦 그리고 스트레스들을 얘기하고 나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상담사님께서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하면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매우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부모님 또한 제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8번 상담을 끝마치고 잘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5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다시 불안이 늘 그랬던 것처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4학년 때 상담 기억을 떠올리면서 상담을 받으면 또 괜찮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보안 발작과 강박증까지 같이 있어 더욱 힘들었습니다. 사실 상담 선생님과 제가 아직 가까워지지 않은 그 시점에서 상담 선생님께서 제게 맨날 걸러오시는 잘 지내는 전화가 저는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덕분에 상담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저는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가 개선되니 강박증과 불안장애도 좋아졌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저는 친구들이 잘 가지 않는 중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의 설득에 말이죠. 하지만 그 친구는 곧 저를 배신했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맞아, 저는 다시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시험 불안과 강박증 그리고 공황 발작도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이를 보다 못해 위클래스 입학 때부터 저를 상담해 주시던 위클래스 선생님께서는 제가 시험 불안으로 너무 불안해하니까 차라리 매년 이렇게 힘들할 바에는 검정고시를 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오는 말은 검정고시도 일종의 시험인데 네가 그걸 할 수 있겠냐는 말과 인생은 시험의 연속인데 그걸로 어떻게 되겠냐고 그냥 이겨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정말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강박증과 공황장애는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티를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우 관계는 더 힘들어질 거라고 말이죠. 그 덕분에 저는 포커페이스의 달인이 되어갔습니다. 안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정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요동을 치는데 겉으로는 웃고 다녔죠. 하지만 그 변화는 몸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잘 먹고 잘 자지를 못하니까 3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저는 10kg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를 보다 못하던 위클리 선생님께서 정신과 약을 먹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너무 높았기에 정신과는 미친 사람들이랑 가는 곳이야 라는 편견이 너무 강했기에 더욱 가기가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너무 힘들어서 꼭대기에 있던 제 방에서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살충동을 많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창문을 열어놓고
뛰어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높이에 다시 발걸음을 뒤로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늘 상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죽였으면 좋겠다고, 아니면 그냥 길가에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아픈 건 겁이 나지만 2, 3일 끝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께서는 오시던 중에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곤 하셨죠. 그렇게 우여곡절 정신과에 가보니 젊은 사람도 많고 아이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들이 아닌 모두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오가다 보니 정신과에 대한 편견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과에 다닌다고 말하지 못하였죠. 정신병자, 미친 사람 치료받을까봐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정신과에 다닌 지 1년이 넘어 중학교를 졸업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졸업하려면 한 학기 남은 시점에서 친구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어차피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아이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케어하고 활기찬 애가 정신과에서 약을 받아먹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도 불안장애와 우울증으로요. 아이들과 더 이야기를 하고 나니 아이들에 대한 정신과에 대한 편견도 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상담실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학교에는 위클래스조차 아이들이 가기 꺼려하는 방송인데 말이죠. 저 또한 위클래스에 가는 것이 편견이 있어 위클래스를 간다고 하면 아이들이 같이 놀아주지 않을까봐 중학교 3년 내내 숨기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밝혔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저의 17년 인생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놔봤습니다. 참 인생 스펙타클하게 살았죠? 물론 지금의 저는 렉사프로전 20mg과 수영이라는 운동의 힘, 그리고 상담으로 정말 에너자이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총 2차례 상담을 받았을 때 한 번은 성공적이었고 다른 한 번은 되게 실패였습니다. 그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차이점 중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느꼈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성공적이었던 상담은 제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었고, 실패였던 상담은 제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거부감까지 느껴질 정도요.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해야 서로에 대한 거부감도 사라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상담에선 이게 더욱 중요합니다. 내담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바로 상담이니까요. 두 번째는 해결책이나 도움이 되는 방법 제시 여부입니다. 내담자는 상담자가 공감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해결책 또는 불안 증세나 우울 증세를 줄여주는데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상담받을 때에는 잠시 좋아졌더라도 상담이 끝나고 저 혼자 이겨내야 할 때는 우울이나 불안 증세를 덜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내가 조금이라도 덜 힘든 상태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신과에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정신과는 약만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으러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녔던 정신과 중에는 저와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와 토론을 하듯 자꾸 관계를 드시는 정신과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전 분명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받으러 간 곳인데 말이죠. 위에서 얘기한 원활한 상담을 위한 상담자가 해야 할 일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은 그랬구나 꿈의 공감이 아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감으로 내담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공감입니다. 저는 약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불안이 심해져서 약을 먹었는데 더 심해지고 안절부절하지 못하였습니다. 손과 발을 가만히 둘 수 없었죠. 그래서 병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바꾼 병원을 위와 같이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병원을 꽤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이 겨우 잘 맞는 곳을 찾았는데 병원을 또 다시 바꾸면 부작용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여기가 나에게 맞는 병원인지 알아보기 위해 한 번 상담을 받으려면 정신과의 특성상 오래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과처럼 후기도 많으면 후기를 찾아보고 여기가 괜찮은 곳이구나 하면서 가면 되는데 정신과는 후기가 거의 없어 일단 들어가서 오래 기다린 뒤에 상담을 받고서야 여기가 괜찮은 곳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총 3번의 상담과 4곳의 정신과를 갔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의 상담과 정신과를 다니면서 소비자 즉 내담자로서 느꼈던 점, 상담자에게 바라는 점,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발표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이었던 제가 내담자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상담사가 해주기를 바라는 점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 내담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공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이나 도움이 되는 방안도 제시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감이다. 진심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공감이어야 한다. 이상 청소년 피어 스페셜리스트 김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